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인데요.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남은 절차와 여야 여론전에 대해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우선 결과 전망은 좀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선고일이 오늘 공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배경은 뭐라고 보셨는지요? 사실 지난주까지 선고일 고지가 없으면서 네. 오늘 결정을 예고할 것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월로 넘어오면서 조금 불확실성이 생겼죠.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의 문제 해결을 육공화국 헌법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월 18일 이후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거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고를 하는 시점이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38일 만이죠. 그리고 오늘 고지되기까지는 5주가 걸렸습니다. 그럼 5주 동안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한 평의 과정과 숙고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최대 다수가 수긍하고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역시 결과 전망보다는 우선은 오늘 공지될 거라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은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예.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좀 희망을 섞어서 이번 금요일 날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저 역시도 약간 그 희망이 이제는 구현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방위적으로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기각해달라 이러한 요청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거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후로 좀 미뤄달라라고 아마 전 많은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가 이런 정도라면은 약간은 수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여태까지 좀 뒤로 미루면서, 사실은 앞에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못했던 것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역사에 남을 만한 문장으로 구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훗날에 뒤돌아보더라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써야 했기 때문에 저는 3월 이후로 좀 미뤄진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 이후 날짜가 더 미뤄진다면 국론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2년 반 동안 국정을 잘 운영했던 것도 아닌데 계엄 이후에 더 망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빠르게 선고를 내려야만 지금의 이 분열상이나 아니면 경제가 망가지는 걸 그나마 좀 막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헌재의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정말 최장 평의 끝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이전 대통령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오래 걸렸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평의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내적인 요소와 사건 외적인 요소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건 외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단일한 사건만 심리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최재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2명의 검사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무려 5건의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사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도 있어서 변론기일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역량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과부하가 걸려 있었던 상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에 걸려 있었던 탄핵 심판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건 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관계가 사실 좀
쟁점이 복잡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5대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정리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간의 견해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5주간의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국론 분열이 첨예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어떤 수용성, 승복 가능성 이런 것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긴밀하게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 헌재 평의 과정에 철저히 보완에 붙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길어진 이유 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부담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생각해 보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오래 걸릴 것도 없다. 이거 지금 5개 쟁점 사항에서 어느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심리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입장으로 계속 맞섰었거든요.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졸속 심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또 어쩌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년, 200년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어떤 이 문장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500년 뒤에도 이게 읽힐 만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땐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일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실화판으로 이게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심판관들이 문장을 잘못 쓴다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 팔아먹었다 이완용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그리고 법리를 정확하게 쓰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정확하게 여기에 좀 녹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결국에 보류된 상태로 선고가 내려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사실 초기에는 당연히 완전체로 왜냐하면 국회가 3명을 추천했었기 때문에 그 지정을 받아들여가지고 9명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장 이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가지고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마은혁 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간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재판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이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재판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거지만 중간부터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심판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명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 근원에는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저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원칙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8명이 재판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판단만 잘 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8인 체제로 선고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전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이나 또 이제 복귀를 한 한덕수 대행이나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라도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면 현재는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평의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9명이 있다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변론 재개, 변론 갱신하면은 아마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마은혁 후보자가 조속하게 임명되기를 원해서 3월 하순부터 쌍탄핵을 운운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상당한 어떤 압박과 겁박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지금 9명째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그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와서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도록 구성을 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은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일 텐데요. 4일 11시에 헌재 선고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이뤘을지 아니면 이견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측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의견 몇 대 몇 어떤 결과 예측을 하세요? 저는 지금 8대 0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처음에 계엄령 제대로 했냐, 절차 지켰냐. 두 번째, 포고령. 포고령의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위배되는 사안이 없었냐. 그리고 국회 침탈 문제, 네 번째 선관위 침탈 문제, 다섯 번째 요인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문제. 이 5가지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사실은 하나만 잘못해도 탄핵 사유가 될 텐데 이 5가지 모두 쟁점에 다 들어가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법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을 기각으로 빼준다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걸 문제 삼아서 각하로 빼준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한 명 한 명은 본인이 역사에 이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이 의무감을 갖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께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보수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판단을 할 거야. 그 사람들이 3명은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헌법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보수 진보 측의 추천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된 것은 맞지만 판단조차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자손손 이것이 쭉 흘러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철두철미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8대 0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8대 0 인용을 예측을 하셨는데 송 전 대변인께서는 몇 대 몇 예측을 하세요? 이제 선고기일이 고지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스코어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용성, 승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논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방송에 나와서 논평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스코어보다는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저도 헌법재판소가 이 평시에 비상계엄을 다시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선례가 남게 되면은 헌법에서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마은혁 후보자 그 임명 보류 문제에 관해서도 잠시 짚었습니다만은 9명째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공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헌재가 구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평의 과정이 지금 3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8명의 재판관이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조차 전혀 없는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2명의 재판관의 보충 의견 그리고 또 다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각각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완벽한 의견 일치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보충 의견 또는 별개 의견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관들 간에 반대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간 헌재에서 참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뤄졌는데 이번에 이제 평의를 통해서 어떤 쟁점을 가장 신중하게 검토했을지도 궁금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 제기를 계속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재가 이번에 과연 법리적인 쟁점을 떠나서 절차적인 쟁점도 판단을 내릴지요? 그 절차적인 쟁점에 대해서요. 일단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헌재가 결정문에서 가능한 한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뭐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들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20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형사재판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면은 그 피의자 신문조서들이 모두 다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헌법재판소가 감안을 할 거예요. 즉 2020년 이후에 진행된 탄핵 심판들,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탄핵 심판들에서도 그런 조서들의 증거 능력을 헌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겠지만 예. 사실 인정을 하는 근거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최소화하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 위주로 사실 인정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내릴지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어떤 쟁점에 대해서 검토했을지요. 저는 이제 국무회의가 일단 적법했는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그리고 요인 체포와 관련돼서 국정원 홍장원 2차장에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메모가 과연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이것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그냥 경고성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가 없다.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왜 그런지는 이미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다 보셨어요. 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그 증인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 홍장원 차장과 이 두 명의 이 증인들을 약간은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증언을 했잖아요. 특히나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거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미 수많은 부하들이 그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나 지시사항을 내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전부 다 들었다. 이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인과 증언을 다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오염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언과 증인을 가지고 헌재에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절차를 문제 삼아서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어떤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정말로 역사에서 전 어떠한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저는 말씀으로 드리기도 굉장히 무서울 정도인데 그런 상황은 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선고 결과를 두고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야의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좀 그만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오늘 그 복수의 주요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평결까지 마쳤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인용기각 각하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의견 표명했고 이미 다 취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일도 평의를 계속하지만은 내일 평의는 선고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가 될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야가 지금 장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국민 호소용이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여든 야든 결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그 언급들은 자제하고 우리 사회의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한 수용 가능성, 승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책임 있는 공당다운 태도고 이것은 민주당에도 그런 점에서 좀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무슨 뭐 천막 당사도 세우고 장외에서 여론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뭐 내란 세력의 심판이니 뭐 파면만이 답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에도 과연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야 양측의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그때 당시에 개헌이 되면서 지금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헌법을 중심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걸 어기고 만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대통령이 1호 당원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한 것이 진짜 계몽령이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부시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지금 겪어왔단 말입니다. 어쩌면 헌정 질서가 지금 40년 만에 엄청난 위기 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빌미가 지금 아주 좁은 상태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 헌정 질서의 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겠죠. 특히나 OECD에서 지금 잠재 성장률 0.6%나 낮췄어요. 2점대에서 지금 1%대로 낮춰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교 대응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없으니까요. 대응을 못해요. 그 후과를 국민들이 모두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면하는 것만이, 그래서 새로운 국정을 시작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연말부터 긴 시간 갈라진 민심 두 분도 보셨을 겁니다. 승복하자는 목소리 속에서 벌써 불복의 메시지도 들리고 있는데 이제 선거 이후에 정치권에 남겨질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이제는 좀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에 남겨진 과제죠. OECD에서 잠재 성장률을 낮췄다, 우리 외교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발의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교니 경제 위기니 이런 것들을 문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결론을 내고 나면 정말로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통합하고 경제도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외교는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민주당이 해온 30번의 줄탄핵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87 체제가 노정한 한계를 양쪽 모두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1987년 헌법 어떻게 개헌을 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까요? 저도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에 앞서서 어떤 헌법이든 준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헌법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은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헌법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킬 것처럼 경호처를 동원해서 일종의 대국민 협박 비슷한 걸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서로 합의한 것은 좀 지켜나가고 서로의 말을 서로 이제 경청하고 서로 합의해 나가는 그러한 질서를 과연 어떻게 만들까? 최근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정치를 복원하는 것, 대화와 타협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매우 큰 과제라고 보고요. 저희 민주당 역시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